자, 국어의 변천할 거야. 자, 국어의 변천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옛날 국어를 하는 거잖아, 옛날 국어. 옛날 국어를 할 때, 옛날 국어 과정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먼저 한번 대략적 정리를 좀 해보자고.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시대 순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가, 자, 우리가 이렇게 동아시아권의 국어가 있어. 국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 알타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롱타임 오고에 삼국시대 이전에 알타이어족이라는 게 존재했었다고 하는 거야. 이런 알타이어족이 존재하고 나서 이 알타이어족이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몽고 말이요. 몽고라든가 만주, 몽고나 만주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요새는 몽고라고 안 그러고 몽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쵸? 몽골어와 만주어로 바뀌게 되고요. 퉁구스어 뭐 이런 거 있으면 티베트 저쪽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이랑 한 부여 이게 한 부여 복합어라고 있거든요. 공통어라고 있는데 한 부여 공통어로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 한 부여 공통어가 두 가지 갈라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부여어가 되고요. 이 부여어가 이제 북방계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한어가 되는 거예요. 한어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남방계 언어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나오는데 요거를 가르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제 한강이에요. 한강 이국의 인어를 부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강 이남 언어를 한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것이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여가 결국 뭘로 발전되는 고구려어가 되는 것이고요. 고구려어가 되는 것이고 이 한어가 남방계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백제. 서쪽에 있는 거는 백제어가 되는 것이고 동쪽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신라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결국 뭐냐면 이 신라어를 축으로 해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고려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가 개입하는 거냐면 고구려어와 백제어가 개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드디어 조선시대 때의 언어가 되는 거야. 조선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현대어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어디까지냐면 얘가 어디까지냐면 이 여기까지 쭉 잘라가지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세국어를 어디까지 하면 조선어의 중간 부분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중세국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나눠지게 되는 거냐면 중세국어가 여기서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미안합니다. 중세국어가 여기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중세국어의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임진왜란이 돼요. 임진왜란이 되고 이 중세국어가 다시 또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여기까지를 중세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짤막한 시기를 우리가 뭐라면 중세후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불균등한 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중세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고려와 조선을 하는 게 아니라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려부터 훈민정음 창제 즉 세종 때까지의 언어를 중세전기 언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 창제부터 어디까지 임진왜란까지 언어를 중세후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그 중세국어다 얘기를 하면 그럼 중세전기 언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아니라 중세후기 국어를 갖다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서 언제까지요? 여기까지 끊는 데라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대국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현대어와 근대국어의 경계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어떤 입장은 이제 가보개혁이라고 하죠. 가보개혁. 1876년에 있었던 가보개혁까지 근대국어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입장에서는 조선어학회라고 해서 그 왜 우리 말모 있잖아요. 영화 말모 임계상 나오는 거. 그 사건이 있었던 그것이 창립됐던 시간이 1933년인데 그때까지 이제 근대국어를 삼는 입장이 있어. 근데 뭐 우리야 시험 문제를 볼 때는 근대국어의 특징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 흐름들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려 시대까지가 고대 국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고려 때부터 훈민정음 창제를 넘어서 임진왜란까지 중세국어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훈민정음 창제에서부터 임진왜란까지인 중세 후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근대국어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보개혁이 됐던 즉 19세기인 가보개혁이 됐던 20세기인 조선어학회가 됐던 간에 일단은 뭐냐면 17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근대국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요 시간에는 짤막하게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고대국어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야.
고대국어를 공부할 거란 말이야. 자, 짜자잔. 첫 번째 공부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고대국어라고 딱 나오잖아, 그렇지? 고대국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고대국어에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말은 있는데 뭐가 없다? 글이 없지. 맞잖아, 그렇지? 이게 형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고대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은 언어 중에서 말은 있어. 그렇지만 말은 있는데 뭐가 없다? 글이 없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한문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귀족층에서는 뭐야? 아예 한문을 써버리고 신라 경도강 이후에 아예 전형적으로 한문을 쓴다고 하거든요. 문자로 아예 한문을 빌려서 쓴다고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차자표기라는 걸 하는 거지. 우리의 말을 보여줄 때 한문은 일단 우리의 말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사용한 게 뭐냐면은 차자표기라는 거야. 차자표기는 결국 뭐냐면 글자를 빌린다는 얘기야. 한자를 빌려서 한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지. 빌려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말의 어떤 고유어라,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고유어를 뭐하기 위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차자표기라고 이야기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냐면 이두, 구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건 뭐가 있냐면 향찰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두는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다라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요 일단 이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가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장 성분의 배치 순서가 원래 한문하고 우리말하고는 문장 성분의 배치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잘 봐봐, 이두는 뭐냐면 원래 있던 한자 한문의 문장 순서의 배치 순서를 뭘로요? 우리말의 배치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야. 뭐 한다고 했어?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이두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이두의 특징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나오냐면 그 한문 중에서 야 이런 한문이 있어. 읽을 수 있겠어? 양약 고 뭐가 되는 건 얘라. 양약 고어구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써니까 안 보여도 되라. 이어병 이어병이요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양약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거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이게 한문으로 돼 있는데 얘들아 이걸 갖다가 보게 되면 해석 순서는 뭐야? 양약 맞습니까? 입에는 쓰지만 맞잖아, 그렇죠? 병에는 이롭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두의 이 문장 구성법에 따르면 양약 고구 이어병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뭐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8번까지 적겠지 맞습니까? 그럼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양약 구어고 병어이 이렇게 쓰겠지. 뭔지 알겠어? 그걸 이두라고 하는 거야. 이두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두의 특징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서기체라는 게 있어. 서기체.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화랑들끼리 맹세를 한 비석이 있는데 맹세문을 적은 비석인데 그 비석에 이미 이런 방법이 나와 있어. 이해가 돼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겠고 잘 봐봐. 이두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 뭐가 있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고유어를 적은 표기라는 게 나와. 오케이? 이게 나오는데 요거 잠시 후에 조금만 적어드릴게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구결이라는 게 나오는데 구결은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잘 봐봐. 말은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 얘가 우리말 문법 요소라고 있어. 형식 형태소라고 불리는 거야. 대개 여기서 뭐가 사용되는 거냐 아니라 조사하고 어미. 접사는 일단 접어두고 얘가 조사하고 어미를 결국 뭐야 한자로 표기하는 거죠.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한자로 표기하는데 조사하고 어미라는 게 뭐냐면 원래 중국말에는 조사와 어미가 없단 말이야 한문에는. 근데 여기 그랬더니 양약 고구 할 때 여기다가 뭐야 양약 고구이나 이어병 이호 이렇게 적어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여기가 우리말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적을 수 있겠냐 없겠냐? 없겠죠. 근데 구결은 결국 여기다 대고 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이나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쓴 거야? 그래서 뭐 이나 이런 식으로 한문을 빌려가지고 이게 뭐야 어조사 이자에다가 이게 뭐가 되는 어찌 나자거든요. 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써준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그럼 결국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한자의 발음을 빌려서 우리말 고유어 발음을 표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이해가 됐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오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어이요. 2, 5 이런 식으로 딱 적어주면 얘는 다섯이랑 상관없어. 그냥 뭐야 2호라는 발음만 하기 위해서 표기해 주는 거지.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구결로부터 발전되어 온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뒤에서 얘기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거야. 한자의 음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의 발음을 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자의 뜻을 빌려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말의 발음을 표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자, 이거를 좀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향찰인데요. 향찰을 알기 전에 잘 봐봐. 우리가 자 위에다 다시 한번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위에다 필기하든 다른 데 필기하든 필기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한자 차용의 기본적인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고대 국어는요 한자 차용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자 차용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한자를 어떤 방법으로 차용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잘 봐봐야 기본적으로 결국 뭐냐면 한자가 나오고, 한자에 뭐냐면 얘가 음이야. 한자에 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자에 뜻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한자 같은 음과 뜻이라는 게 있는데, 야 이게 간단하게 얘들아 한자의 음을 갖다가 우리말 발음을 흉내내게 만들어요. 한자의 뜻을 갖다가 우리말의 뜻을 보여주게 만들어. 이러면 너무나 간단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냐면 한자의 음이 있고 한자의 뜻이 있어. 오케이? 요게 있는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얘들아 잘 봐봐. 고유어 발음이 있어. 고유어의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게 뭐가 된 거냐면 잘 들어라 얘들아. 또 하나가 뭐냐면 고유어의 의미가 있어. 이렇게 잘 봐봐.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한자의 음을 가지고 고유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방금 전에 이나 이호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음차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한자의 뜻을 가지고 뜻이랑 무관하게 뭐냐면 고유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고유어의 발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셋네야. 셋네가요. 이렇게 셋네, 이 사람의 이름이야. 이게 셋네를 여기다 표기하기 위한 거야. 맞습니까? 근데 얘 한자의 발음은 뭐야? 금천이지. 맞잖아. 근데 이 새끼의 뭐야? 뜻이 뭐가 돼? 쇠 금자에다가 내천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얘는 한자의 뜻인 쇠, 아이언과 이제 시냇물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여기다가 그대로 표기하고 있지. 맞습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얘는 금천이라고 알고 뭐라고 읽어?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쇠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훈차라고 하는 거야. 뜻이 한자의 뜻과는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얘라 그냥 뜻에서 뭐만 음만 따와가지고 고유의 발음만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훈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서? 그리고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이런 훈차와 음차랑 훈차를 해서 고유 발음을 표기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읽었어.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우리말의 발음, 고유어의 발음에 신경 씁니다 해서 우리말 발음을 읽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한자어의 음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한자어의 뜻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음독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봐봐. 한자의 뜻을 가지고 고유어의 의미까지 건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한자어의 뜻으로 고유어의 의미까지 건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훈독이라고 하는 거야. 훈독이란 말은 결국 뭐야? 한자의 뜻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한자의 뜻까지 가져옵니다. 이런 얘기가. 한자의 뜻을 가지고 고유어의 발음을 하는 건 한자의 뜻을 발음에는 활용하는데 뜻은 상관이 없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한자의 뜻까지도 상관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야. 잘 들어라 얘들아.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 이해가 됐어. 얼추 개념 정리가 됐어. 이해가 되는 데는. 그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차자 표기 중에서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구결 있지, 구결. 구결 중에 요거 우리말의 문법 요소를 첨가했습니다. 한자를 표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요거는 결국 뭐에 해당되는가? 음독. 다시 말해서 음차라든가 훈차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 뒤에서 나오는 아까 이거 한자 음 같은 을 읽었지. 얘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음독. 음을 빌렸 경우에는 음독 중에서 음차에 해당되는 것이고, 뜻을 빌려서 고유의 발음을 표기하는 이것도 훈차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았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얘들아 여기 봐봐. 향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향찰은 이제 향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말은 이제 신라시대 때 나왔다고 하는데 삼국시대 때 나와가지고 고려시대까지 향찰이 쓰여요. 고려시대 때도 우리나라 글자가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오디오 시대 중요까지도 이 향찰이라는 게 쓰이는데 향찰은 뭐냐면요. 잘 봐봐. 한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표기합니다는 다른 말이랑 비슷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란 말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하지. 실질 형태소. 오케이. 어간이나 체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부사, 가정사 이런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뭐 뜻을 빌려서 표기했습니다 했을 때 이때 뜻을 빌렸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빌려온 게 아니라 한자의 뜻까지도 갖고 왔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훈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이거잖아. 조사와 어미 이거 나오지. 이땐 접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해. 그래서 조사와 어미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야. 형태소는 당연히 뭐냐면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했다라고 했는데 no. 한자의 음도 빌리기도 하고 한자의 뜻도 빌리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맞잖아. 그치?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뭐를 표기한 거냐면 얘가 고유어의 발음을 표기한 거야. 발음을 표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음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당시 걸 갖다 음차와 훈차로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러면 곤란해 얘들아. 알았어? 그러면 개념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향찰에서는 음독과 훈독을 한번 비교를 해보잔 말이야. 밑에 뭐가 이렇게 심화 박스에서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심화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그 당시에 쓰여졌던 서동요라고 하는 그 전체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 얘들아. 요거는 그냥 보고 이해해. 쓰지마. 보고 이해해. 잘 봐봐. 선화공주 주은 이게 읽을게 선화공주 주은하고 썼는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선화공주라고 하는 요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발음이 한자의 발음이랑 똑같지 맞습니까? 발음이랑 똑같지. 그럼 얘는 무조건 음차야. 발음이 같으면 고유명사는 무조건 음차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쇳내는요 했을 때 맞습니까? 훈차 아닌 음차인데 한자의 발음이랑 같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음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숨을 음자인데요. 조사 은을 표기하게 한 거죠. 맞습니까? 얘는 결국 음차야. 오케이 이게 되는 거지. 음차를 통해서 우리말의 발음을 표기했기 때문에 음독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맞습니까? 그쵸? 지금이야 이 님이란 말은 전미사에 해당이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명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님주자잖아. 맞습니까? 님주자니까 뭐가 되냐면 님이라는 훈차도 되지만 또 하나는 님이라는 선화공주에 대해서 우리는 존칭어를 붙여줘야지라고 하는 의미까지 들어왔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훈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밑에 볼까요? 타밀지 가양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얘들아 남 그스지 얼어두고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남이라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어나더맨이라고 하는 뜻까지 갖고 왔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훈독이야. 그스지라가 뭐냐면 얘들아 그스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스지야. 근데 얘는 뭐냐면 몰래 여기 보면 그스지 얼어두고라고 하는데 그스지가 몰래라는 의미까지 다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은 뭐가 되는가? 의미까지 다 썼습니다. 훈독이 되는 거야. 근데 그스지라는 말이 나오지. 얘는 의미가 다만이라는 의미인데 다만이라는 의미는 안 쓰고 결국 발음만 다가와서 그럼 얘는 뭐가 되면 음독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음차 음독 맞지? 그리고 뭐냐면 이 가가 뭐냐면 얘가 시집갈 가짜도 되고요. 첫날 밤을 보낼 가짜도 돼요. 뭔지 알겠어? 약간 야할 수도 있는데 얼다라는 의미야. 우리 얼다가 육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 맞습니까? 얼 가짜야. 그럼 얘는 뭐냐면 결국은 남 몰래 남자랑 얼고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 의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얘가 훈독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문제죠. 얘는 어질양이야. 어질다 할 때 양이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얼어두고야. 이렇게 얼어두고잖아.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데 얘는 뭘 끄집어내냐면 얘가 여기는 어질다지 어를 끄집어낸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음독이야. 음독인데 얘들아 잘 봐봐. 얘들은 한자의 음을 빌려온 음차로 한 음독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한자의 뜻을 빌려서 우리말에 어라고 하는 발음을 흉내냈습니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런 음독을 우리가 훈차했습니다. 음독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독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 아까. 한자의 발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음차 음독이 있고 한자의 뜻을 빌려서 발음을 표기하는 훈차가 있다고 했지 맞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두다라는 말이 두다, 내비두다. 여기다 이렇게 위치시키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얘는 당연히 훈차가 이 의미까지 빠졌으니까 훈차가 되는데 이 고라는 말은 뭐야 얘가? 그냥 어미야. 어미인데 한자의 발음만 빌렸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음독인데 얘는 또 음차 음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도 음독이고 얘도 음독인데 얘는 한자의 뜻을 빌려왔으니까 훈차 음독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한자에 발음을 흘렸으니까 얘는 음차 음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서동방을인데 이게 뭐냐면 맞둥서방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맞둥이란 말이 이제 백제무왕을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마야 마 맞잖아, 그쵸? 얘가 왜 맞둥이 되는 거냐면 말을 팔았어. 말을 팔면서 마라고 하는 거 있지, 마주수 허연 거 그걸 갖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맞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말하는 의미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훈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동이란 말은 뭐야? 음이 똑같지? 그럼 얘는 뭐야? 음차 음독이 되는 거야. 서방할 때 방도 마찬가지로 음이 똑같지? 그럼 뭐야? 얘도 음차 음독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얘는 목적격 조사인데 새 을자를 써가지고 뭐야? 음이 똑같지? 그럼 얘도 뭐야? 음차에서 음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알겠어? 이게 향찰이야. 그래서 잘 봐봐. 내가 예문을 들어줘서 더 어려워지기도 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차자 표기에는 음차와 훈차가 있더라. 맞습니까? 음차와 훈차는 우리말의 발음을 표기하는 음독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돼 있어? 거기 하나가 있겠고 향찰에는 거기에 더해져서 뭐도 있다? 훈독이라는 방법이 있다. 말이 이제 훈독이란 말이겠지. 결국 뭐가 된 거냐 아니라 그냥 한문을 끌어들여서 우리말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맞습니까? 여기다 대고 다른에 대해서 뭘 쓰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타, 이렇게 써버리지. 맞습니까? 지금도 현대처럼 뭐냐면 우리말을 갖다가 아예 타인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훈독이라고 해. 이해가 됐어? 다른 맞잖아, 그쵸? 맞죠? 몰래 맞잖아, 그치? 의미를 그냥 한자로 대체해버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말의 의미를 한자로 대체해버리는 걸 훈독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만 따오는 걸 음독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야? 향찰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이 향찰이 결국 뭐야? 고대 국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야. 어렵지? 어려워? 안 어려워? 대답이 없어. 어려워 안 어려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동호반복인데 발음을 빌려오는 건 뭐가 되는가? 음차든 훈차든 간에 음독이야. 알았어? 발음을 표기하는 건. 알았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거야. 발음으로 빌려오는 거야. 한자의 뜻을 발음으로 빌려올 수도 있고 한자의 형을 발음으로 빌려올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뭐야? 우리말을 그냥 아예 한자로 확 대체해버린 걸 뭐라고 그런다고? 훈독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았어? 그 개념만 분명히 넘어가면 돼. 알았지?